자, 현재 이 국제 질서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이렇게 질정하신 오선이계 형국으로 돌아가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육자회담으로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상제님께서 이렇게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세계 질서를 둥으로 가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세계 정세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사님, 그럼 바둑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둑이라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그 상진님께서 이렇게 짜놓으신 어떤 천지공사의 틀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천지공사를 짜셨는데 그 천지공사에는 이 세상의 어떤 울로,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어떤 국제 정세랄지 그런 틀에서 세운 공사를 보셨고, 예, 도운 어떤 종교판이랄지 어떤 도의 맥이 어떻게 건설이 이어져 나가느냐, 건설되고 그게 이제 도운공사인데요. 상대님 그 도전 말씀 4편 20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문산에 오선이기가 있나니 바둑은 당효가 창시하여 단주에게 전수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단주의 회원은 오선이기로부터 비롯되나니 천하의 대운이 이로부터 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오선이기와 단주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주라는 분이 누구냐? 박물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라 임금이 바둑을 만들고 이 아들 단주를 가르쳤다. 또는 이제 태평어람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요나라 임금이 아들 단주에게 바둑을 가르쳤고 단주가 이게 바둑을 썩 잘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바둑과 단주의 그 어떤 관계성을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둑은 요 임금이 단주에게 처음 만들어준 것이란 거잖아요. 그럼 단주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 바둑을 두시는 분들도 보면은 단주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바둑을 처음 두시는 분 정도로 인식을 하셔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이제 인류 원한의 뿌리 단주라는 책을 보면은 단주에 대해가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단주라는 분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4,300년 전이죠. 한족이 아니라 이 동이족이었던 그 요임금에게서는 이제 맏아들이었던 단주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황과 여영이라는 두 딸이 두었고, 근데 요임금은 이제 98년간 뭐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서경에 의하면 용임금이 연로하에서 천자자리를 이양하려고 대신들에게 이제 후사를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방제라는 신하가 맏아들 단주님을 이렇게 청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용임금이 단주는 이제 정치적인 노선이 달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주가 말에 어떤 충성과 믿음이 없으면 말다툼을 잘한다라고 해서 그 단주에게 제위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순임금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또 아하왕과 여영 두 딸을 이렇게 시집까지 보내게 된 상황이 있죠. 아버지인 요임금하고요, 아들인 단주하고요, 어떤 정치 노선이 굉장히 상반되고 달랐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물려주잖아요. 아들에게 그렇죠. 물려주잖아요, 제의를요. 근데 그렇게 순임금한테 물려줬으니까 단주의 그 참 마음도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저기 이제 영조랑 그 사도세자하고 그 구도도 좀 그러니까 연상이 당연히 되고. 지위를 물려받아야 될 그 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순 시대라고 하면은 어떤 태평 천국, 뭐 꿈의 시절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게들 많이 네,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상제님 말씀인데 이 한족과 이 동방족인 동이족과 이 서방족인 화하족이 이렇게 어떤 대립의 각도가 있었거든요. 그 역사를 보려고 하면은 이제 한 400년 전 이전인 4,700년 전인 황제 헌원과 치우천왕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 동방족인 동이족과 서방족인 화하족의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단주께서는 이런 그 동방족과 화하족을 이렇게 화합을 해서 어떤 대동생계를 건설하려고는 그런 야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임금과의 어떤 정치적 견해, 이제 그게 맞지 않고 대립에 있다 보니까 요임금이 단주를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서 귀양을 보내서 너는 바둑이나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단주의 원래 이름은 주죠. 주인데 이제
단강, 이름은 단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제후국으로 봉해졌다라고 해서 이제 단주라고 이름을 명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산해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당시 그 남방의 동정호와 팽령호 일대에는 이제 구려의 후예인 또 유묘 혹은 이제 삼묘족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그쪽도 이제 동이족이 세운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치우천왕을 조상님으로 모시는 나라죠. 우리 14대 자오지 천왕을 이렇게 조상으로 모시는 족속이 이제 삼묘족이었는데 단주와는 사이가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연임금이 순에게 이제 제의를 넘겨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삼묘족은 이제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주와 이렇게 연합으로 해가지고 요에게 반기를 들리죠. 그래서 요는 이제 반기를 들다 보니까 이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남방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단주와 삼묘의 어떤 연합군을 괴멸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삼묘 족장과 단주가 이제 전사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로 이제 노자가 태어난 곳이 초나라거든요. 네. 초나라가 바로 이제 삼묘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초나라예요. 그렇군요. 그 제의도 물려받지 못하고 또 심지어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이런 그 원한의 시초에 대한 도전에 있는 상대님 말씀도 있죠. 도전 4편, 도전 한번 볼까요? 네, 도전 4편 7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 깊은 단주의 원한이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릇 머리를 들면 조리가 펴짐과 같이 천륜을 해한 기록의 시초이자 원의 역사의 처음인 당뇨의 아들 단주의 깊은 원을 풀면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게 될지라. 대저 당뇨가 단주를 불초히 여겨 두 딸을 우순에게 보내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가 깊은 원을 품은지라. 이제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단주 이전에도 숱한 그 원한이 많았을 텐데 상대님께서는 왜 그 많은 그 원한 중에서도 단주의 원한을 이렇게 원의 역사의 처음이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표현해 보면 마디 원한의 마디가 고가 풀린다고 했을 때 수많은 얽혀있는 그물이 있는데 그 별이 하나를 딱 잡으면 나머지 3천 그물이 다 뽑혀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아픈 부위가 있으면 혈자리에 눌러야 그 나머지 부분이 풀리듯이 인간사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이 보셨을 때 가장 역사적인 원한의 첫머리에 사사로운 원한이 아니라 정말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있었는데 그게 좌절됨으로부터 이제 모든 불행과 상극이 펼쳐졌으니까 거기부터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만이 그 응어리를 풀어야만이 역사적인 해원이 될 거라는 어떤 맥락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상제님이 또 그래서 단주에 대한 평가를 또 해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인물평을 해주신 게 말씀이 나오는데 도전 4편 30장에 보시면 단주가 밤낮 없이 쉬지 않았다는 것은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며 부지런하였다는 것이요. 강마다 배를 띄웠다는 것은 대동세계를 만들자는 것이며 벗들과 떼지어 집안에서 마셨다 함은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하였단 말이요. 세상을 없애려 하였다는 것은 서로 주장하는 도가 같지 아니하였다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단주의 성정은 정말 진정한 휴머니스트, 그 평화주의자고 서로 맞지 않으니까 이번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서로 식사도 같이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하고 우리가 입구자에 벼화자가 붙어 이게 평화의 화자인 것처럼 같이 이렇게 뭔가 소통하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묘사되는 모습들이 그런 무슨 이벤트를 자꾸 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 되려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건 자기의 정치적 노선하고 다르니까 아무래도 나쁘게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되니까 언론을 이렇게 조장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주의 그 충심과 일심을 너무나 소상히 아시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신원을 이렇게 복원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복권시켜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단주라는 분은 그 이렇게 큰 마음에 큰 대의를 이렇게 품고 있었던 분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한족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한족의 조상이 이제 그 한족인 그 화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부터 약 4,700년이죠. 그 배달국 14대 자오지 천왕했던 이 치우천왕 어떤 그 통제권에 있었는데 서방의 이 황제 헌원, 이 황제 헌원이 바로 이제 그 어떤
천자를 자칭해가지고 이제 치우천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이제 탕록대전이라는 10년의 동안 73번의 전쟁을 펼쳐가지고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치우천왕에 사로잡혀서 이제 신하가 될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치우천왕 이후에 400년이 지난 4300년 전, 지금 400년이 지난 이제 연임금의 시대에 와서도 이 동방족과 이 서방족, 화하족의 어떤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는 무력으로 맞서려고 했으나 단주는 이 평화주의자로서 그 동방족인 동이족과 화하족의 서방족인 화하족의 어떤 그 평화로서 대화로서 이렇게 그 어떤 대동세계를 건설하려고 하는 야욕이 있었기,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연임금과는 무력을 하려는 연임금과는 아주 정치적인 노선이 아주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정치 노선이 완전히 판연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렇죠. 도도히 유전자로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개벽 실제 상황에서 우리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태를 이렇게 정명을 해주셨습니다. 326쪽에 보면 요순 시대 이후 동북 간방의 조선과 서방 한족의 갈등이 점차로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여름천 말인 오늘날에 이르러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강대국들이 서로 이익을 다투는 복잡한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전 지구촌의 역사 질서가 얽히는 문제로 확대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오선 위기의 마지막 판인 이제 육자회담 구도, 지금 그것도 뿌리는 그 동방족과 서방족의 갈등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거기부터 이제 첫 단추를 다시 고쳐 하는 것이 솔루션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 중심이 이제 단주가 그렇죠. 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론은 역사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인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힘만 생기면 그 어떤 한반도를 차지한 천자국이 되려고 하는 야욕이 끊임없었고, 뭐 시진핑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를 만나서도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의 어떤 단주를 다루고 있는 이 역사의 문제와 결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싸움이죠. 그러니까 천자국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동북아 그 문화와 역사의 주도권 쟁탈전인 거예요. 그죠? 예, 그 아시아 이상주의의 저자인 이용범 박사의 말과 같이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는 경제력, 군사력을 쥐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역사 권력을 가진 나라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그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하나의 쟁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상고사를 왜곡하고 문화를 탈취하면서 이제 영토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은 만리장성을 고무줄처럼 쫙 이렇게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북한까지도 우리의 영토였다는 것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이 어떤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중국이 이제 자신의 어떤 패권주의 그렇죠. 상황에서 이렇게 밀려난다라는 네네. 그런 모습이 내비쳐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역사 전쟁인데 그 과거에 북한 땅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네. 중국에서 바둑수를 그쪽에다 두고 있는, 미리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영역에다 수를 두고 포석을 하게. 포석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단주가 임금이 되어서 동방족과 그 서방족 즉 화족이 이렇게 통합을 하는데 노력했다면 우리가 수천 년간 이렇게 싸워왔던 우리 지구촌의 이게 전쟁 이런 역사 같은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북아 역사도 그렇죠. 그 세계의 평화를 이렇게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단주의 원한이라는 게 이제 잘못되면 이 단순히 왕위를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 맺힌 원한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런 바른 정치와 교화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 지금
뭐 홍익인간 사상이 될 수도 있는데 세계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대동세계를 건설할 염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고 이제 짓밟히다 보니까 어떤 대승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원한이 이 단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결코 개인적인 원한은 아니라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상극의 원한의 시작도 아마 이때부터가 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가정은 할 수 없지만 그때 그렇게 단주가 제왕이 됐다면 우리가 이런 피해 목욕탕이라고 묘사되는 선천의 그 상극 역사를 안 겪었을 텐데 그런데 그 우주의 섭리가 그렇죠. 선천은 상극이니까 그런 평화주의자가 등장할 수는 없었던 그 시대적으로 배역을 그래서, 그 예. 얻을 수 나타나도 없었- 어떤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자꾸 더 공격당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선언적으로 각성해야 되는 것이 이제 도전 2편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냐라고 우주의 주제자께서 딱 진단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극 틀로 계속 돌다 보니까 그 안에 원한의 고름이 이렇게 꽉 차서 이제 이거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고름은 어차피 짜야지 치료가 되니까 그렇죠. 그걸 터치는 마지막 그 아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말했던 엔드 게임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포조님 말씀 들으면 뭐 이제 상극에 관한 뭐 더 자세한 것은 뒤에 가서 또 우리가 이제 또 알아보기로 하겠지만 어떤 그런 상극의 그 이치 때문에 이렇게 요임금과 단주의 이런 정치 노선도 이런 방향으로 흘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진님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은 이 단주에 의해서 이 동방족과 서방족인 동이족과 화족의 어떤 대통합, 그 원대한 꿈이 좌절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인류사의 본격적인 전쟁사로 돌입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진님께서 이제 도전 4편 3장에 보면은 먼저 단주의 깊은 원한을 풀어주어야 그 뒤로 쌓여 내려온 망고의 원한이 다 매듭풀리듯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단주의 원한을 해소하여야만 지금까지 어떤 선천 뭐 전쟁사를 비롯해서 모든 그 세운에서의 원한들을 풀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실타래가 엉켜 있을 때 그 근본에 그렇죠. 근본에 가서 풀어야 모든 것이 잘 풀어지잖아요. 아마 그런 이제 말씀으로 쉽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단주의 원한이 그야말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역사의 거대한 방향을 튼 상극의 어떤 그런 본격적인 시작을 여는 원의 역사의 시초라는 이제 거잖아요. 왜 상계님께서 단주의 원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 단주에게 세운을 맡기셨는지 이제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장님,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단주의 원한이 또 있죠? 그래서 뭐 앞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상제님께서는 이제 노예 아들 단주가 불초하였다는 말이 반만년이니까 5,000년 동안 얼마나 긴 역사예요. 억울하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계속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자로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진범이 밝혀져서 이렇게 자기가 그 누명을 벗는 것처럼 근데 5,000년 동안 아주 무능하고 그런 존재로 이렇게 불초하고. 불초하다는 말을 들었던 그 원한이야말로 망고의 원한 가운데 가장 크다라고 하셔서 잘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상제님께서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총명하고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부단히 밤낮 없이 일했던 일꾼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 사람이 대권을 잡았으면은 정말 빨리 됐을 일이 이렇게 5만 년의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또 뭘 얘기하냐면 국제정세를 보는 안목이 너무 탁월했다는 거. 지금 바둑으로 보면 어디에다 뭘 넣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단주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너무 알고 있었는데 자리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제님께서 자미원에 봉하게 해서 세운을 네가 통할한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국제정세의 이면의 천상에서 계신 분이 바로 단주. 주벽이 되시는 거죠. 그분을 배제하고는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소한 사건들의 그 섭리를 간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버이의 덕행이나 사업을 이어받지 못한 자손을 우리가 보통 불초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단주의 고사에 나온 말인가 본데요. 근데 이렇게 단주가 아버지 요임금을 이어서
나라를 개성하지 못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역사 왜곡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어떤 부분인가요, 교수님? 육아에서는 요순 선양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했다. 선양이라는 것은 아들이 아닌 덕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계승했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정치의 어떤 모델로 삼고 있으나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춘추필법에 의한 역사 왜곡인데요. 이것은 이제 태백일사 사마원광경 본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당궁 앙금 때는 당뇨와 같은 때인데 요의 덕이 갈수록 쇠하여 연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천황 당군 앙금께서 우순에게 명하여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군사를 보내 주둔시켰다. 우순과 함께 당뇨를 정벌할 것을 언약하시니 요임금이 힘에 굴복하고 순에게 의탁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양이라는 것은 요임금이 자신의 어떤 이제 93년 정도 통치를 했잖아요. 뭐 또 단주는 뭐 어디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자신의 어떤 권력, 힘이 없다 보니까 순임금에게 스스로 이렇게 준 것이지 뭐 그 육아에서 말한 어떤 덕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줬다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왜곡인 거죠. 그래서 이 요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했던 태평 시대로 알고 있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에게 지위를 물려주는 과정이 그렇게 평화롭지 그렇죠. 않았다는 부분 그렇죠. 말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쿠데타로 뺏고서는 자기가 이제 순수하게 받은 것처럼 모양새를 한 거고 그러게요. 또 사실 지금 우리가 뭐 동이, 서육, 남만, 뭐 북적이라고 자기들은 중하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는 인식도 요순 시대 때 세팅된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를 동정하는 걸 보지 않고 이렇게 깔보고 굉장히 이렇게 차별하는 어떤 세팅인데 근데 학자들은 그 진실을 추구하고 사필 규정이라서 그 순자라든지 한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거를 자기들의 저서에 써놨어요. 그래서 보면 순자는 발을정자 정론편에서 요순 선양서는 세속에서 만든 말이라고 이렇게 탁 그 진실을 폭로하고 그 법가의 한비자도 그거는 신하가 군주를 시해한 거다. 그렇게까지 딱 팩트를 남겨놓은 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애써 모른 척하고 그 요순 시대를 계속 태평성대로 착각하게끔 마치 뭐 북한 정권에서 자기들 막 이렇게 최면 걸듯이 그렇게 도도하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 공자가 쓴 춘추의 그 필법의 하나인 거죠. 위국이치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요순 선양이라는 것은 이 서방 화족 그 조상이 된 이 한족이 어떤 무력하게 어떤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미화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네. 미화시키는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가 쿠데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 평화적으로 이렇게 선양 덕 있는 사람에게 전해준 것처럼 이렇게 미화시킨 거예요. 뭐 인간들은 속여도 우리 상제님은 속일 수 없고 인간으로 상제님은 딱 잘라서 그건 거짓말이다 하시고 그 9년 홍수라고 하는 사건도 요순 시대의 그 악정에 의한 창생들의 피눈물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셨거든요. 상진님께서 안 오셨으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영원히 모르고 있었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시반본의 도로서 역사를 바로 잡는 것도 우리의 그렇죠.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 동방적인 동이족과 서방적인 그 한족이 이제 그 서로 갈등하면서 막 이렇게 절체절명의 시기일 때 결국은 동서방족이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단주에게도 이렇게 원한을 갖게 되는 이제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임금도 순에게 이제 그 제위를 찬탈당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원한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자의 원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순임금에게 시집갔던 그 요임금의 두 딸 아황과 여영 있죠. 예, 그 두 딸이 소상강에서 이제 빠져 투신해서 자결하는 사건이 있죠. 네, 거기에 그래서-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순의 이제 남행을 좀 따라갔던 두 왕비가 이제 어떤 비보를 전해 듣고 이제 비탄에 빠져가지고 그 소수와 상수의 물고기가 소상강으로 흐르는데 거기에 이제 몸을 던져버리죠. 피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한 많은 생애를 이제 마감을 하게 돼요. 그 집안의 사연은 참 슬퍼요, 사실. 근데 이때 흘린 피눈물이 그 대나무에 아로 새겨져가지고 그거는 수천 년 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지역의 그 대나무에는 그 보랏빛 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상반죽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식물의
그 색깔까지도 이렇게 좌우할 정도로 원하는 이렇게 파급력이 있다는 거. 그 원안에 어. 그 원안의 그 표시가 네.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단주의 원한이 인류 어떤 원한의 뿌리다라고 하신 상진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단주도 이렇게 뭐 죽일 놈, 저 나쁜 놈, 불초의 자식, 그렇게 그 원한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원한의 역사가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 천륜파계에 대한 말씀도 또 있죠, 소장님.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그 순임금이 요임금한테 이렇게 그 왕위를 뺏고 나서 그러면 부자지간은 천륜인데 네. 그 두 부자가 아예 끊어져 완전히 버린 거잖아요. 못 만나게끔 네. 만드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벌하시는 큰 죄가 천륜파괴의 죄인데 그걸 자행한 또 인물이 또 순임금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단주는 재위를 얻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 중국의 답사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초라하게, 그렇죠. 예. 단주를 모르니까 그냥 사당이 아주 그냥 그런 위대한 인물을 기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상제님께서는 역사 공사에 쓰셔가지고 앞으로 이 단주의 말을 거역하고서는 세운에서 뭐 입김을 쓸 수 없다고 정도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던 건 있고요.